안녕하세요. 김영롱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이네요. 자, 12월 15일. 조금 독특한 날이긴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날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무슨 날이다. 오늘은 무슨 날이다. 뭐 눈이 많이 오는 대설이다. 아니면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친구로부터 이제 이렇게 뭐가 문자가 한번 왔어요. 12월 15일 바로 오늘인데, 야, 오늘은 에스페란토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5일이 이제 그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그 1년 뒤에 일정으로 이제 에스페란토의 날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 에스페란토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죠. 하여튼 이것은 뭐 그 인공어, 인조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 이렇게 형성되어 온 그런 언어가 아니고 어, 누군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멘호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오늘이 자멘호프의 날 또는 에스페란토의 날. 에스페란토는 이제 언어의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에스페란토의 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15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이 어, 에스페란토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이걸 보면은 글쎄요 칭찬 한마디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뭐 자메노프의 날 또는 그 에스페란토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인공 언어 바로 에스페란토어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고 그 언어가 어떤 그 내용인지 한번 뭐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에서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글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멘호프의 날과 에스페란토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사실 이 두 날은 같은 거죠. 자멘호프의 날, 에스페란토의 날. 자멘호파 타고. 글쎄요, 영어로 읽는다면 그러네요. 자멘호파 타그. 자멘호프는 뭐 사람 이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고. 음, 날이니까 이게 데이죠, 데이. 영어로는. 이게 독일어로 봤을 때 그 TAG, 타크. 이게 이제 날인데, 뭐 몬타크. 음, 몬타크 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다음에 저도 오늘에 대해서 많이 까먹었는데 수요일이 영어로 웬스데이인데 미트wo크인가 그래요. 조금 그 독특하죠. 독일어는. 근데 그 이 에스페란토 이게 그 하나의 언어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에스페란토어로다가는 이제 이 나를 타고라고 이렇게 읽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쓰고 자, 이 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란토의 창시자 루도비코 라자로 자멘호프가 태어난 12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에스페란토의 날이라고도 한다. 예, 그러니까 자멘호프의 날, 에스페란토의 날 같은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토 문화를 기념하는 날로 여겨지며 에스페란티스토들은 이날마다 기념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멘호프의 생일이 에스페란토를 축하하는 그 역사는 1878년 12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근데 이제 자멘호프는 자신이 그 19살 되던 해 생일을 기념하는 파티에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 언어, 첫 번째 버전인 초기 에스페란토를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상당히 언어에 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19살인데, 그 하나의 그 언어를 자기가 제시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무슨 뭐 영어, 독일어, 뭐 불어, 뭐 이제 이태리어 이런 게 아니고 스페인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자기가 창시한 거예요. 그 우리가 한글 훈민정음을 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를 했다고 하듯이 이 에스페란토어를 이 자메노프가 이제 창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굉장히 그 언어학 쪽, 의문학 이쪽으로 뛰어난 그 능력을, 재능을, 그 소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1887년 제1서가 출간되면서 에스페란토는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인공어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이제 언어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에스페란토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파란 녹색의 색깔이 있는 데가 에스페란토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고유의 언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페란토를 이제 같이 이제 병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페란토. 좀 더, 음, 다시 한번 좀 더 그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이제 안과 의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887년 폴란드의 안과 의사 자메노프가 창안해 발표한 국제 공용어다. 이 앞에서 이 정도 보면 국제 공용어로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다는 게.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 언어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본래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메노프가 이제 그걸 창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 자메노프가 이제 이 언어의 이름을 갖다 우리가 뭐 우리 글을 한글이라고 얘기하듯이 에스페란토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의미가 희망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해 배우기 쉽고 중립적인 언어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언어가 배우기 쉽고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거기에 저도 문법이 있고 또그 나름대로 이제 단어 어휘가 있을 텐데 뭐 특정 언어와 이제 유사한 면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래는 국제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링고 인터나시아. 글쎄 저 에스페란토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어라고 봤을 때 영어 개념으로 읽었을 때 링고 인터나시아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현재 에스페란토는 여행이나 의사교환, 문화교류, 편지, 언어교육 등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중에 약 2천에서 3천 명은 에스페란토를 말할 줄 아는 부모 사이에서 에스페란토를 모어로 습득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다 에스페란토를 말할 줄 아는다 이거죠.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언어 배우는 게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언어를 배울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되는 부모가 에스페란토를 구사를 하면 그 아이는 에스페란토를 이제 구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또 언어 습득 능력이나 속도가 엄청 좋고 빨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우리는 어린 나이에 저 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제가 가서 지내볼까 그러는데 그 어린애들은 금방 그 언어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기 자신의 언어를 쓰고 그다음에 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럼 에스페란토를 쓰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인데 에스페란토를 이렇게 모어로 습득한 사람이라면은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에스페란토를 할 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이제 유치원 교육을 받았다든가 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제 세 가지 언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어린 나이에 또 뭐 미국을 갔다 그러면 또 영어를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뭐 3개국, 4개국, 5개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국어로 한국어를 이제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라 영어를 배웠습니다. 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하니까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전부 어학 시간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불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독일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 뭐 문법이 들어있었고 또 영어 그 리딩 읽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어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자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여섯 가지의 말을 그날 하루는 배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우듯이 이제 그렇게 습득은 안 되죠. 이미 이제 머리가 많이 굳을 만큼 굳은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영어는 뭐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죽어라 그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독일어, 불어. 이거를 독일어, 불어를 어떻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어, 불어를 다 그 공부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문과와 이과로 그 나눠지기 때문에 문과로 가는 사람들은 불어를 하고 이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독일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어가 이제 커리큘럼에서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독일어를 이제 배우고서 이제 어,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예, 그 모 국립대학을 가려면은 전 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도 열심히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진로를 좀 바꾸는 바람에 독일어 시험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대학을 들어오니까 또 독일어를 또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참 독일어를 그렇게 따지면은 얼추 한 6년 정도,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배웠으니까 한 4년 정도 배운 거죠. 예. 근데 이제 4년 뭐 그렇게 배워갖고서 전공을 하기 전에는 회화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자유자재라기보다 어느 정도 구사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모두 이제 까먹어 버렸죠. 단어 몇 개 정도 알고 그냥 문장 몇 개 정도 이렇게 구사하는 정도라. 그래도 이제 제가 독일 사람들과 그 같이 근무를 하고 음, 독일 사람들과 사업을 할 때 그래도 독일어 단어 몇 개 섞어 갖고서 뭐 이렇게 쓰고 뭐 가끔가다 문장 한 문장 정도 독일말로 이렇게 구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좋아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외국 사람이 우리 보고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한국말 잘한다고 얘기하듯이 걔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 뭐 이렇게 딱 구사하고 그러면은 언제 그 독일어를 배웠느냐 굉장히 반가워하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에스페란토라는 걸 또 이렇게 배우려면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에스페란토는 말이 서로 다른 민족 간 소통과 이해, 나아가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중립적이고 배우기 쉽고 모든 표현이 가능한 언어로서 국제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고안되었고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한다. 할까요? 정말 이해가 잘 손뜻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에스페란토 협회인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페란토라는 거 자메노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제그 군 동기 친구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구사하고 그다음에 배우기가 정말 쉬운지. 언젠가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그 글을 하나 달았는데 보니까 바로 이 에스페란토로다가 이제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걸 잘 구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볼까요? 1878년 에스페란토의 시험판인 아, 링그베, 아까 링그보라고 그랬는데 링그베라고 있는 거예요. 링그베 우니베르살라를 만들어 고교 동급생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언어학, 공문학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6년간 우선 각 민족어로 된 문학 작품과 시를 번역하고 또 언어를 발전을 시켜나갔다. 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87년 9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페란토어를 최초로 발표를 했네요. 이게 에스페란토어니까 이걸 배워서 의사소통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1895년에 러시아 에스페란티스토 보로프코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록 이 언어는 1878년에 이미 완전히 완성된 듯 했지만 나는 이 언어가 완벽해지도록 6년을 더 소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1887년 글쎄요. 78년부터는 84년이고 87년부터라면은 이제 93년이 되는데 언제부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갖고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언어가 좀 더 완벽해지도록 그냥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언어 구사를 볼까요?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유럽과 동아시아에 가장 많은데 특히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에스페란토는 유럽이 북부와 중부 국가에서 특히 유행을 한다. 아까 어, 지도를 잠깐 봤었는데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 에스페란토를 갖다가 이야기를 음, 했겠죠. 그야말로. 자, 그다음에 워싱턴 대 시드니 걸버트에 따르면 1, 2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포린 서비스 레벨 3 수준인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고사할 줄 안다는 결론을 내렸다. 1, 200만 명 정도는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에스페란토를 막 구사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세계 인구의 0.03%가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언어학자 요코 린드스테드의 추정에 따르면
약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어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100만 명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어를 상당 부분 소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어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공부를 해 보았다. 네, 우리는 아직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러나 에스페란토, 자메노프의 날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에스페란토 쪽으로 이제 진전이 된 거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2009년도에 루분시 롤저군은 헝가리아와 리투아니아의 2001년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16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능숙하거나 활발하게 사용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중에서 8만에서 15만 명 정도는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이라고 추정을 한다. 즉 유럽 대륙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변화를 한 거라고 보여지죠. 현대 에스페란토는 초기 것에서 보연화가 되었는데 190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차 에스페란토 세계대회에서 에스페란토 기초 변경을 제안하는 선언을 이제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기초 변경을 제안한다는 얘기니까 언어가 많이 변하는 걸 갖다가 원치 않았던 거죠. 이 선언은 언어의 사용자가 새로운 생각을 발표해도 좋다고는 하지만 언어 자체는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장려했다. 네, 언어가 그렇게 확 바뀌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언어는 시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코레오가 한국을 의미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코레오라고 이제 한 모양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의미로 바뀌고 그다음에 코레이오가 한국을 의미하게 됐다. 코레오가 한국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그게 이제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한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할 때는 코레이오라고 이제 부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언어학적인 특성을 한번 볼까요? 에스퍼에란토는 인공어이므로 어떤 자연어하고 친족 관계가 없다. 그렇죠. 뭐 한국말은 뭐 우랄알타이어 뭐 계통이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는 또 일본어하고 거의 사촌지간이고 중국어하고는 다르죠. 그런가 하면은 뭐 핀란드어라든가 헝가리 이런 쪽이 이제 우리하고 언어가 그 어순이 이제 유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친족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 사이에도. 자, 그러나 어느 나라 말도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인해서 민족 감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이 언어로 인해서 뭐 너랑 나랑 달러 이렇게 얘기할 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문법 어휘 모두 유럽 어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그쪽 그 사람이기 때문에 비유럽인들에게는 언어의 습득이 어렵다고 하는 지적이 이제 있다. 그렇죠, 당연히. 발음 체계는 음, 슬라브어의 영향을 받다. 슬라즈라고 써 있는 슬라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휘는 로망서, 불어와 서반어. 서반어는 스페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이 75% 정도. 그다음에 게르만어, 독일과 영어, 독일어와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한 20% 정도 이렇게 채용이 돼 있다라고 하네요. 자메노프가 정의하지 않은 문법상의 언어 사용은 러시아어, 폴란드어, 도고, 불어의 그 영향이 있다. 네. 글쎄요, 정확하게 뭔 얘기를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수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처럼 비교적 자유로우나 SVO형이다. 즉, subject, verb, object.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학교를 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나는 간다 학교 이렇게 얘기하죠. I go to school 하듯이.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순이 이제 그 영어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치사를 사용하며 규칙적으로 동사 의미가 변화하는 교차어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도 교차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하였다, 하였습니다, 뭐 하여, 뭐 했고, 뭐 이렇게 이제 어미가 변화하듯이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전치사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네요. 우리말에는 전치사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럽어가 이제 근본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을 볼까요? 페란토는 성이 없고 규칙적으로 동사가 변화한다. 성이 없다는 얘기는 남성, 여성, 뭐 중성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음, 독일어를 보면은 남성, 여성, 중성 이게 세 가지 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그 성에 따라서 어미가 또 다르게 변하고 뭐 동사만 변하는 게 아니고 뭐 명사도 그 성에 따라서
또 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독일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명사와 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을 가진다. 그다음에 수는 단수와 복수가 있고 형용사의 복수형이 존재한다. 형용사에도 복수형이라는 게 우리말하고는 진짜 개념이 달라갖고 뭘 뜻하는 걸까요? 아름다운. 아름다움도 복수형. 아름다운 형용사가 아름답다. 그 복수형 참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에스페란토를 하는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또 이제 문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원은 대부분 유럽어,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거 구타를 냈네요. 프랑스인데 프랑스로 썼습니다. 독일어, 영어. 그리고 최근에 생긴 어휘는 비유럽어권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이 오탈타가 참 묘합니다. 분명히 한번 보거든요. 근데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오탈타가 하는 거예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의 소리, 로마자의 CGHJSU 6글자를 더하는데 그 위에 꺽쇠가 있는 건 6글자가 더해지고 그다음에 QWXY 4글자는 빼버리네요. 그래서 28글자가 된다. 그래서 알파벳이 이제 아, 스물, 알파벳이 26자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렇죠. 26에다가 6자를 더하고 4자를 빼니까 28글자가 된다. 죠 자, 그래서 보면 A, B, C, C 위에 꺽쇠 있고 D, F, G, G 위에 꺽쇠 있고 H, H 위에 꺽쇠 있고 이런 식으로 끝에 Q와 W, X, Y는 없고 바로 Z로 분해해서 28글자가 된다는 얘기. 자, 소리는 이제 여기 이제 발음 기호가 있듯이 이제 이렇게 그 발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발음의 구체적인 건 뭐 영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만 혹시 에스페란토의 독특함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무성과 유성음이 또 있네요. 뭐 우리나라도 무성 유성음이 있죠. 그, 뭐, 이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익부호. 이 우익부호라는 게 아까 이제 꺽쇠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익부호, 슈퍼싱고, 슈퍼시그노. 요것도, 요 말도 에스페란토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위에 꺽쇠를 이게 쓰고, 꺽쇠가 CGHJS는 위로 꺾인 건데, U는 아래로 꺾인 거네요. 독특합니다. 실예를 보면은, 살루톤, 안녕하세요. 예스, 네. 네는 아니요. 우리말하고. 우리는 네 하면 이인데. 그다음에 감사합니다가 단콘.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 에스타스 코레오. 지금 코레이오라고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든 이 언어에 대해서 이제 비판과 이제 개선안이 있는데 에스페란토가 발표한 이후에 수십 가지의 개선안과 에스페란토에서 파생된 인공어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성차별 문제. 음, 기본적으로 남성이 이제 그 기본 단어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전미사 IN을 붙여서 나타내니까 남성 우월주의다. 평등 위배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는 남성이고 거기다 전미사를 붙여서 여성을 표현하는 건 이제 위배다.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 로마잖아 그 영어 그쪽 계통에서 이게 그 이제 왔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언어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대격 한국어, 일본어 등과 같이 대격의 존재로 인해 에스페란토의 어순이 더 자유로워지고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유럽어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대격하면 뒤에다 뭐 을을 붙이죠. 뭐 에게 뭐 이런 걸로 붙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에 해당되는 게 일본어의 오죠. 오. 뭐뭐 오 하면은 뭐뭐를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어순이 자유로워지고 명확해지죠. 근데 우리가 영어 해석하면서 야 이게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를 뭐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을자 붙어 있으면 그게 목적어예요. 바로 할 수 있죠. 동의어를 볼까요? 소극적 방식으로 어휘를 늘려고 하고 있으므로 많은 동의어가 존재한다. 그렇죠? 음, 어휘를 늘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정된 그 어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의어가 많다는 얘기죠. 합성어. 사람마다 합성어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개의 합성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겠네요. 뭐 이렇게 합성어를 각자 만들어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합성어를 만들고 똑같은 걸 놓고서 저 사람은 또 만들어 쓰는데 말은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단어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한을 하는데 분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화하다 보니까 글쎄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은 이제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 일부 발음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예. 우리 참 영어 발음하기 어렵죠. 독어 같은 거 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 학습자의 빈번한 실수는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발음한다. 그다음에 J, G, Z를 모두 G로 발음한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F와 P를 V와 B로 발음한다. 뭐 우리 흔히 F F를 P로 이제 이렇게 쓰죠. 사실은. 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F라는 표현을 우리 이걸로 할 수 없으니까 P로 쓰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R과 L을 혼동해서 발음한다. 예. 이 우리나라는 리을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어의 R 그리고 L. 그래서 L은 쌍리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분이 우리는 잘 안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제 되죠. 그다음에 C를 C의 꺽쇠로 발음한다. 모음 앞에 J를 넣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냥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페란토의 그 예, 한번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 12월 9일이 제가 12월의 노래에서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박건의 노래를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건이 이 노래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즉 지금도 마로니에는이라는 이 가사를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해놓은. 근데 뭐 이게 영어인지 뭔지 영어는 아니죠 분명히 에스페란토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루루루뿐이 없습니다. 루루루는 영어하고 똑같으니까 바로 구분이 되네요. 네, 정말 해롱해롱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이상 자매노프인 아래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지럽네요. 네. 윤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